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구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권 및 심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권 및 심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목차를 보면 실시권, 특허 관련 신급제도, 그 다음에 특허법상 심판제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용 실시권이고요. 하나는 통상 실시권입니다.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도 실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전용 실시권자죠. 하지만 이제 통상 실시권인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실시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실시권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정, 즉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 있고요.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 그다음에 법정 실시권이 있고요. 법정 실시권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이건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실시권, 강제를 실시하는 그 강제 실시권,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제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제3자가 실시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제3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즉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3자, 그 제3자가 하는 실시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하고 통상 실시권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전용 실시권을 보면 이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의 설정 행위로 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고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그 전용 실시권자 이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 실시권이 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용 실시권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그 계약 내용상으로는 전용 실시권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통상 실시권에 불과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용 실시권하고 구별되는 게 이제 통상 실시권인데 통상 실시권은 허락에 의한 통상 실시권,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법정 실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실시권의 하나로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시권이 바로 법정 실시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정 실시권은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시권의 성립 요건, 그 요건이 완성되면 그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정 실시권에 대한 입증은요, 실시권자가 해야 되고요. 이러한 그 법정 실시권인 경우에 설정 등록이 없어도 제3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법정 실시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실시권 8가지 있는데 8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직무 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입니다. 다른 법정 실시권은 전부 다 특허법에 있는데 이 직무 발명에 의한 그런 법정 실시권, 통상 실시권은 발명진흥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특허법 제39조에 직무 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 법정 실시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직무 발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제 발명진흥법으로 이관되면서 특허법에서 다 빠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직무 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은 이전에 이제 직무 발명을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그러한 발명에 대해서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 사용자 등에게 인정되는 그러한 통상실시권, 이게 바로 직무 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 발명을 하면 그 발명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한테 기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발명자한테 권리가 기속되지만 사용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통상실시권, 바로 이 법정 실시권이 있는 거죠. 또는 그 예약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 완성 사실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발명은 이제 그 종업원이 가지고, 종업원이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 또 법정 시권이 요 시시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직무 발명에 의한 통상시권은 특허 발명 전체에 미치고요. 무상입니다. 다음으로 특허료의 추가 납부 기간 경과 후에 회복한 그러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시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시권은 특허료의 추가 납부 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이제 실시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자도 이제 그 법정시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이 바로 이 법정시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상입니다. 유상인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특허권이 발생을 하면 3년치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고 이 특허권의 효력은 3년간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년분 이후에는 해마다 연차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연차료는 전년도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때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내에는 이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때까지도 요 추가 납부 기간 내에도 등록료를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때로 소급해가지고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제3자는 특허권이 소멸되면 누구든지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이제 특허권의 소멸이 나왔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면 즉 등록료를 납부를 하자면 소멸되면 누구든지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특허권과 관련된 그런 발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법 규정이 뭐가 있느냐면 이 추가 납부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3년 3배를 납부를 하면 이 특허권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특허권이 소멸된 줄 알고 실시한 제3자가 있었는데 이 제3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소멸된 특허권자가 3개월 내에 3배를 납부를 하고 특허권이 회복됐을 때 이 사람의 그 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요 기간을 이제 효력 제한 기간이라고 하고 요 실시한 이후 또는 실시 준비한 그 이후부터의 그러한 실시에 대해서는 또는 그 실시에 대해서는 법정 시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시권이 그 법정 시시권이고 이때는 이 제3자는 회복된 특허권자한테 로얄티를 줘야 되는 유상인 그러한 그 법정 시시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시권, 다른 말로 하면 선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사용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특허 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또는 발명한 자로부터 취득하여 두 가지 루트죠. 하나는 이제 발명의 내용을 하지 못하고 발명을 하는 경우고 하나는 다른 발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취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에 실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이 바로 선사용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사용권은 선해야 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또는 발명한 자로부터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의 루트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3 그 갑이라는 사람이 A를 발명하고 이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해서 이제 특허 출원해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쭉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특허권이 발생된 이후에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갑은 선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갑에 대해서는 이 갑한테 인정되는 그런 법정 시권은 무상입니다. 무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의 중에서 갑이 발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거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발명을 취득하여 실시한 경우, 즉 이 발명을 한 자하고 이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는 이제 서로가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만약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는 선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실시에 의한 통상시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용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용권을 보면 특허 또는 실용실한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 발명 또는 등록 실용실한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이 바로 중용권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 출원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이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서 특허 출원하고,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해서 양도받아서 특허 출원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이 특허권에 기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이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무효신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소멸되거든요. 소급해서 소멸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가졌을 때, 즉 설정 등록을 받았을 때 이 특허권 이후에 갑의 실시, 이때 이제 갑이 쭉 실시하는데 이 이후의 실시, 이후의 실시인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갑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의 경우에 갑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갑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갑이 투자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로스가 너무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 갑은 이제 선의해야 되는데, 선의인 경우인데. 그래서 이러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한테 법정 시효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갑은 을한테 로열티를 줘야겠죠. 그래서 유상으로 인정되는 그런 법정 시효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중용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통상시효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의 통상시효권, 이 법정시효권은 특허 출원일 전 또는 특허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원래 이제 특허권하고 디자인권은 별개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저촉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전용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시권자에게 원 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을 바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의 통상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을이 특허 출원하기 전에 디자인 등록 출원한 경우라든지 또는 같은 날에, 지금 편의상 이제 같은 날에 이렇게 출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자 출원해서 각자 권리가 발생을 하고 각자 독점 배타권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특허보다는 더 빨리 등록을 받고 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같은 날에 출원했다 또는 그 전에 출원했다 그러면 특허보다 일찍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그런 디자인권에 기해서 또는 이제 라이센스를 얻은 경우, 실시권자인 경우는 그 실시권에 기해서 디자인권을 실시를 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실시인 경우에는 디자인권과는 관계없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허와 디자인권의 그런 저촉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존속기간 만료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정 시효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시효권에 대한 로열티 문제는 구별해가지고 원 디자인권자가 실시를 하는 경우,
쭉 실시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무상이지만, 원 디자인권자가 아닌 실시권자가 실시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률에서 구분해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시권을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특허법 제122조에 돼 있는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이런 그 특허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질권인데, 만약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질권을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질권을 실행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특허권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법정 시효권이 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이제 질권 설정 이전에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실시 준비는 안 되고 실시하는 경우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서 이전되더라도 특허 발명에 대해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이 바로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시권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갑이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 특허권에 의해서 이제 갑이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실시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은행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그 변제 기일 동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질권을 실행합니다. 질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질권을 실행해서 경매에서 그 특허권자가 다른 제3자한테 이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특허권에 의해서 쭉 실시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권이 실행돼요. 이 특허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경우, 그런 경우 그 이 등록 이전된 곳 이후부터는 이제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특허권자한테 이때는 이제 법정 시권을 주자. 대신에 이제 로얄티는 주게끔 하는 그런 유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시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시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후용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특허법 103조에 이제 선사용권이 있고 104조에 이제 중용권, 그 다음에 이 그 182조에 후용권이 있는데요. 이 후용권은 심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 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시권이 바로 이러한 후용권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권에 대한 그 무효심결이 이제 갑의 특허권이 무효심결에서 확정되면 소급해서 소멸되거든요. 소급해서 소멸되니까는 특허권이 사라졌어요. 특허권이 사라지면 누구든지 그 발명을 이제 실시가 할 수 있거든요. 특허권이 소멸되면. 그래서 이제 을이 이런 A 발명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그 A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됐을 때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그 소멸이 된 건데 그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그런 그것이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거죠.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재심의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 재심이 받아들여서 인용이 된 거죠. 인용되면 다시 이 특허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특허권이 이제 회복이 되면 이러한 그 을은 갑의 A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것을 믿고서 실시를 했는데 갑자기 재심 청구하고 재심이 인용돼서 특허권이 회복이 되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을한테 법정 시권을 주자, 즉 후용권을 주자. 그리고 이러한 그 실시는 무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특허법 제182조에 의한 후용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실시권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실시권으로서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법정 실시권은 통상실시권 허여심결이 확정된 후에 요거는 이제 강제실시권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후에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그러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그런 통상시권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갑이 이제 A 발명에 대해서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을이 이러한 A 발명에 대한 개량 발명을 하고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개량 발명을 하고서 특허 출원했을 때 이 개량 발명이 진보성이 있으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 특허권과 을의 특허권은 이용관계에 있거든요.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갑의 허락을 얻어야만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갑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비록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를 하게 되면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을은 갑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갑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을은 통상시권 허여심판, 강제시권이죠. 통상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시권 허여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갑이 만약에 요 시점에 그 심판 자체가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재심 청구하고 이 재심이 인용이 되면 이 심판 청구는 이제 없었던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의로 이러한 강제 실시권에 의해서 실시했던 이러한 을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다시 특허권이 여기서 이제 이 특허권이 강제 실시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때는 법정 시권을 인정해 주자. 이게 바로 이제 특허법 183조에 의한 그런 법정 시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강제 실시권에 의해서 이제 로얄티를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심 청구해가지고 소멸하게 한 다음에 했더라도 이제 법정 시권 인정되는 경우, 결국은 이제 비슷한 종류의 그런 시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 시권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법에 허점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법정 시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 시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다음으로 이제 강제 실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실시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비상시 국방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시권이 바로 이제 강제시권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특허 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이제 긴급상황 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자로 하여금 이제 실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또는 정부 외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해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 또는 정부 외자는, 즉 실시를 하는 사람은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한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원래는 이제 국가 비상시 국방상 필요한 경우였었는데 새로 개정된 게 이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그러한 통상시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류 독감에 의한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새로 들어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정에 의한 그 강제시권, 통상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 청구와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해서 여부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통상시권이 재정에 의한 통상시권, 즉 강제시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사유로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발명을 이제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실시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특히 필요한 경우에 또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명된 그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또는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불실시라든지 부충분한 실시인 경우에는 이제 특허 발명이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은 이제 유상이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재정에 의한 그런 강제 실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간 3년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이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국방상 필요한 경우도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권으로도 이제 해결될 수가 있지만, 재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6조에 그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그 규정을 둠으로써 재정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바로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시효 허용 심판은 아까 그 183조에 의한 법정 시권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이 이용 저촉 관계에 해당돼서 특허 그 통상시권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그 자기가 이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시권 허용 심판을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통상시권 허용 심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 관련 이제 신급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심판, 여기는 이제 신결치 소송이고, 이거는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지 또는 형사 소송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특허청의 결정, 즉 특허 결정이라든지 거절 결정, 거절 결정인 경우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뭐 특허 결정을 한 경우는 뭐 무효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즉 특허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심결에 대한 이제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이제 특허법원에다가 소제기하는 겁니다. 이 특허법은 고등법원급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여기 1심이고 여기 2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그 침해 소송,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침해 금지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방법원, 1심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신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식 심사인 경우에는 불수리 처분이라든지 또는 뭐 무효 처분 같은 절차의 무효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은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특허와 관련된 그런 신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상 심판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상 특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라든지 그 처분에 의해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특별 행정 심판을 말합니다. 이 특허 심판의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이제 보고, 이러한 특허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계 심판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소송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당사자계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은 독립적인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 양 당사자가 있어서 당사자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취하는 게 바로 이제 당사자계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이라든지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이런 것들이 있고, 권리범위 항의심판 또는 통상시효 허용심판, 이것들이 바로 이제 당사자계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계 심판은 일반적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과 똑같이 이제 참가 제도가 있습니다. 참가. 다만 이제 통상시효 허용 심판인 경우에는 이제 보조 참가만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 당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싸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판 비용을 패심자, 즉 진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당사자계 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선행 기술을 가지고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무효 심판에 대한 심결에 대해서 무효가 되지 못하고 이제 기각 심결이 받고 기각 심결이 확정돼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사자의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 청구서 부분을 이제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든 인용 심결이든 기각 심결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 사람이 패심자가 이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복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확정이 돼버리죠. 다음으로 이제 결정계 심판을 보겠는데, 이러한 결정계 심판은 당사자계 심판과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청구인만 존재하고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불복 심판이라든지 정정 심판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계 심판하고 달리 참가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 청구서 부분을 송달할 필요도 없고, 또 답변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인 경우에는요, 기각심결에 대해서만 이제 불복을 할 수 있는 거지, 인용심결이 되면 이제 불복을 못 합니다. 왜냐면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피청구인이 없기 때문에 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판장의 이제 방식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서의 기재 방식이 위반됐다든지 또는 행위 능력을 위반한 경우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수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요거는 이제 절차 부여 사유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서 기재 방식 위반 이렇게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합니다. 만약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이 가능한 거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방식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 다음에 심판관 합의체는 적법성 심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심판사항이 아닌 심판 청구라든지 실존하지 않은 자를 당사자라는 심판 청구라든지 또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심판 청구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적법성이 없다라고, 즉 부적법하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심결각하를 합니다. 이러한 심결각하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적법성 심리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본안 심리는 이제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심리입니다. 심리 방식은 서면 심리와 구술 심리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 진행주의를 취합니다. 원래 이제 민사소송법상 원칙은 이제 당사자주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직권 진행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안 심리에 대한 심결은요, 인용 심결과 기각 심결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용 심결과 기각 심결에 대해서는 이제 패심자는 그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은 이제 당연히 특허법원에다 소재기를 하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